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느라 여러분들께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시죠? 저는 87이신 저희 친정 엄마를 아주 철원으로 모셔오게 돼서요. 엄마가 사시는 공간을 더 예쁘게 꾸며드리고 싶어서 직접 저희 룸메이트님과 함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아끼느라 직접 한 건데요. 철거 작업에서부터 페인트 칠하기, 몰딩 자르고 붙이기 등등 아마 한 3번 정도는 몸살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샤워기라든가 세면대 상하부장, 벽지, 시트지 등등을 일일이 다 수십 개의 사이트를 검색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전문 업자분들께 모두 맡겼더라 하면 손쉬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다 끝내고 보니까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다양하게 직접 선택을 하고 문고리 하나까지 제 머릿속을 지나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개성이 있고 정성이 들어가 보여서 그런지 엄마께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침 이번 달에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오셨었는데 연세가 93이세요. 근데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그러신지 작년부터 조금씩 경증 치매가 있으셨는데 이번에 오셔서는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많이 아리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엄마나 어머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만큼이라도 건강할 수 있을까? 정말 두 분 모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드려야겠다. 그런 좀 늦었지만 철든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외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늘 경로가 막혀 못 오신다고. 네, 이거는 약간의 조크이고요. 바로 시인의 대명사죠.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첫 번째 시는요. 송영택 옴기니의 제목은 어머니가 말했다입니다. 배경음악으로는요. 쇼팽의 연습곡 3번 마장조 작품번호 10-3 이별의 곡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날 불렀니? 그 말은 바람 속에 묻혔다. 너에게 갈 때까지 아직도 험한 계단을 얼마나 더 올라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별들을 찾아냈지만 딸은 찾지 못했다.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선술집에 마지막 남은 불꽃이 꺼졌다. 네. 이 시는 릴케가 1898년 그러니까 24살 때 쓴 시인데요. 시집
인생과 소곡으로 데뷔한 지 4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구행의 짧은 시지만 함축된 의미는 매우 심오하죠. 어머니란 존재는 참 언제나 자식 걱정뿐인데요. 자식이 어머니를 찾지 않아도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날 불렀니? 하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갈 때까지 아직도 험한 계단을 얼마나 더 올라야 하니? 사실 이 말은 푸념이 아니라 험한 계단을 더 오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간절함을 천상의 별은 알지만 지상의 자식은 안타깝게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두 번째 연애,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선술집에 마지막 남은 불꽃이 꺼졌다는 동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독일어 태번은 선술집 혹은 식당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성형 명사로 바로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길 잃은 나그네에게 있어서 깊은 골짜기, 선술집, 그 창에 비친 등불보다 더 반가운 것이 있을까 싶네요. 그 등불은 항해를 떠난 뱃사람에게 비친 등대와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불꽃이 꺼졌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꽃이 꺼졌다는 것은 나그네가 무사히 선술집을 찾아 여객을 풀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등불과 같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일까요? 릴케의 어머니 피아 릴케는 릴케의 아버지 오제프 릴케 사이에서 첫 딸을 얻지만 태어난 직후 바로 딸을 잃고 마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딸을 잊지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래서 릴케를 여자아이처럼 키우죠. 그래서 릴케는 7살 때까지 여자 옷을 입고 자라야 했는데요.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릴케는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런 성장 과정을 놓고 볼 때 분명히 그의 시에는 그의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녹아 있음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사랑의 절실함을 가장 심도 있게 노래한 릴케의 시입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 네, 배경 음악으로는요.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55-4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당신을
이끌어 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기도체로 된 이 시는 원래 릴케가 사랑했던 여인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에게 헌정했던 작품인데요. 철학자 프리디히 니체의 청혼을 받고도 거절했던 여인의 마음을 산 이 시는 그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법과 발상의 전개가 독특한 사랑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열띤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시의 시적 연상 과정을 보면 사랑을 향한 결사적인 몸짓이 일상적인 상상의 궤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사랑의 강도가 시적 화자의 자기 희생의 의지로 열렬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릴케를 불멸의 시인으로 키운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중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와의 만남은 아주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당대 멋진 여성의 대명사였던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를 만나자마자 사랑의 거센 폭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14살이나 연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릴케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모성의 여인이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시원하면서도 강렬하고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는 릴케의 젊은 열정과 만나 불꽃을 튀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릴케에게 루 살로메가 각별했던 것은 그가 한 해 전에 읽은 그녀의 에세이 덕분이기도 했는데요. 루 살로메의 에세이 유대인 예수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릴케는 익명으로 그녀에게 몇 편의 시를 보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애정 관계로 시작했지만 릴케에게 루 살로메는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정신적인 반려였습니다. 그녀는 릴케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모성적인 사랑의 제공자였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데 미숙한 시인에게 현실적인 길을 안내하는 정신적 후원자였기도 했죠.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몇 차례에 걸쳐 여행을 떠나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가까워집니다. 니체가 루 살로메에게 청혼한 적이 있는데요. 루는 릴케에게 프리디히 니체의 사상을 알려주고 러시아 문학을 소개해 줍니다. 그녀를 만나고 릴케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서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1897년 빈의 한 잡지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루 살로메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릴케는 줄곧 이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동안 또 릴케는 상업 세계에서 주로 쓰이는 비스듬히 종이를 스치는 듯한 그러한 필체를 썼는데 루를 만난 후에는 우아하고 유연한 루 살로메의 필체와 비슷하게 바뀐 것이죠. 시 세계도 더욱 원숙해져서
초기 시의 미성숙한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세 번째 여러분들 감상하실 시는요. 제목이 가을 날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리스트의 야상곡 3번 가장조, 작품 번호 62-1 사랑의 꿈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짙은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또 다른 그 번역 버전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시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 얹으시고 들판에 바람을 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열매를 알차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빛을 주시어 무르익도록 재촉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에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지금 홀로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살 것이며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바람에 나뭇잎이 구를 때면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 사이를 헤맬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외국 작품들은 그냥 가슴에 품으시고 녹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시가 그렇지만 번역작은 특히나 글자를 읽는다기보다는 글자에 스며 있는 시인의 기쁨을, 그리움을, 슬픔을 공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릴케가 이 시를 쓴 것은 1902년 9월 21일인데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여서 어느 출판사의 부탁을 받고 파리에 와서 로댕 전기를 쓰던 중이었는데 남편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또 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의식 사이에서 방황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류 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글을 써야 했던 릴케 고네는 이곳 파리에 와서도 계속되었던 건데요. 그의 경제적 곤란은 어딜 가나 그의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풍년이 든 것이 가난이었고, 가난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난과 참 오랜 친구여서 그런가 남일 같지가 않네요. 가난과 고난 없이는 예술의 경지가 풍족해지지 않나 봅니다. 예외적인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배고픔과 예술은 마치 형제지간 같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이 시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상징성이 가득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를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실려 있죠. 시인이 표면적인 것에만 이끌려 시를 지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릴케처럼 시쓰기에 생의 모든 의미를 걸었던 시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신에게 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는 릴케에게 있어서 바로 존재의 이유였기에 이 기도는 간절함을 띌 수밖에 없고, 이 시는 뒤로 가면 갈수록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채색되어 갑니다. 지금은 풍요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결국에는 혼자 남아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함을 화자는 아픈 마음으로 읊조립니다. 마지막 연에는 시인 릴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집 없이 방랑하는 신세나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는 모습, 낙엽이 흩날리는 가로수길을 헤매는 모습이나 모두 그 방랑길에 서 있던 릴케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의 화자는 릴케 자신으로 보아도 무방하죠. 한마디로 이 시는 릴케 자신의 일기와 같은 작품입니다. 자신의 시적 고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을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보면 윤동주나 백석 시인에게서도 자주 발견되고는 합니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그리움이란, 배경 음악으로는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마단조, 작품 번호 72-2입니다. 그리움이란 이런 것,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의 삶. 그러나 시간 속에 고향은 없는 것. 소망이란 이런 것. 매일의 순간들이 영혼과 나누는 진실한 대화. 그리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 모든 시간 중에서도 가장 고독한 순간이 어제 하루를 뚫고 솟아오를 때까지 다른 시간들과는 또 다른 미소를 띠고 영원 속에서 침묵하고 마는 것.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그래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군 학교를 다녔는데 몸이 많이 병약한 데다가 시인적 기질이 풍부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중퇴를 하고 20살 때 프라하 대학 문학부에 입학을 해서 문학 수업을 받았는데 뮌헨으로 옮겨간 이듬해에 루 살로메를 운명적으로 만나고 그녀와 함께 러시아를 여행한 것이 시인으로서의 릴케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번째 러시아 여행에서 돌아온 뒤 화가인 그의 친구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여류 조각가 베스토프를 알게 돼서 그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02년 8월 파리로 가서 조각가 로댕의 비서로 일하면서 한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로댕 예술의 진수를 접하게 된 것이 그의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 6월 스위스의 어느 문학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위스로 갔다가 그대로 거기서 영주했는데 만년에는 세르 근처의 산중에 있는 미조트의 성관에서 고독한 생활을 했는데요. 두이노의 비가나 오르페우스에게 붙이는 소네트 같은 대작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26년 가을의 어느 날 릴케를 찾아온 이집트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폐혈증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해 12월 29일 51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실 릴케는 1923년 이미 백혈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린 것은 맞지만 백혈병 때문에 상처가 쉬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라롱의 교회 묘지에 안장이 되었는데요. 묘비에는 릴케의 그 유언에 따라서 너무나 유명한 식구가 새겨져 있죠.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기쁨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에서 그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이여. 네, 오늘 제가 선정한 마지막 시입니다. 제목은 인생. 배경 음악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인생이란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그냥 두면 축제 같은 것이 될 터이니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오는 꽃잎들의 선물을 받아들이듯이 매일매일이 너에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 꽃잎들을 모아 간직해 두는 일 따위에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 머리카락 속으로 기꺼이 날아 들어온 꽃잎들을 아이는 살며시 떼어내고 사랑스런 젊은 시절을 향해 더욱 새로운 꽃잎을 달라 두 손을 내민다.
같은 시를 또 다르게 번역한 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처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네, 이렇게 모국시는 모국시, 그러니까 우리 토종시와 외국시는 참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에서 볼 때 다른데요. 뭐랄까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시는 시인의 의도가 물론 메타포적인,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슴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외국 작품들은 필터에 덜 걸러진 덩어리채로 먹는 요리랄까요? 그래서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지만 번역에서 그 최고의 계명은 원문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100%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줄 한 줄의 의미 해석의 탈선이 간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전체적 맥락의 향기는 촉감은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 속에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외국 작가들의 작품 속에 매료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춘수와 윤동주 시인도 릴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별 해는 밤에도 릴케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인생을 정말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또한 인생은 축제와 같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상일지라도 또 그 안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서라도 행복을 그리고 평안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 방송의 모든 곱고 아름다운 음악의 출처는 음원 사이트 멜로님을 밝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